요거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먼저 얘기하자. 부동산. 저도 이거 진짜 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번에 보시면은 수도권에서 50억 또 터졌고요. 이게 수도권 빌라 임대 사업자입니다. 50억이 또 터졌고, 그리고는 지금 이 부분에서 구리도 이번에 터진 게 500채 정도 나왔어요. 구리에서도. 지금 이번에 구리 보시면은 피해자만 500여 명이 이른다. 이미 또 떴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이 문제의 근원이 뭔가를 보셔야 돼.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저러한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갭 투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근데 부동산 갭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 때문이에요. 전세 제도를 이용한 투자잖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 이 오피스텔 가지고 내가 뭐랍니까? 나는 요만큼의 시드를 가지고 이만큼의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가 가능한 이유는, 시드에다가 기본이 깔리는 게 대출, 내 명의의 대출이 깔리고요. 그리고는 또 깔리는 게 뭐가 있어? 들어온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전세 자금이 있지. 약간 집주인의 지분이, 집주인의 돈이 요 정도만 있어도 갭 투자가 가능한 거야. 이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이거를 언제? 코로나 때 제로금리 가면서 갭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열광하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혹은 동호회를 통해가지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1000만 원이면은 1억 5천짜리 그 오피스텔을 살 수 있습니다. 15배, 어떻게 보면 15배, 1500%의 그 레버리지를 끼고 산 거야. 그리고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나의 그 재산이 되잖아요. 내 명의니까 재산이 되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재산을 이용해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야. 저는 이 갭 투자를 주위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리만 브라더스랑 똑같은 거다 이거. 리만 브라더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 모기지 채권을 리스크 없는 거랑 엮어서, 안전한 채권과 엮어서 상품으로 만들고, 요것을 또 상품으로 만들고, 요걸 또 상품으로 만들어서, 안전한 채권은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로 이만한 시장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게 터진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근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 저는 갭 투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부동산 전문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모셔서 방송 한번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도 다른 BJ분들 모셔가지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이럴 때,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리고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은 그분들도 말씀하시지, 똑똑한 한 채를 사서 본인이 거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최근에 제가 그 세현님이랑 했을 때도 부동산 투자, 갭 투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완전 저는 잘랐어요. 말 그대로 내가 강남 한강뷰, 강북에 적어도 김포나 구리에 한강이 보이는 이런 곳에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 그건 저는 지금도 오케이. 그런데 그 이상을 내가 부동산을 대출 끼고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월세를 받아먹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진짜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되고, 그것도 내가 세금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감당되는 수준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말 그대로 이게 깡통 전세로 연결되는 것도 여기서 요만큼만 터지잖아?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터져요. 근데 이게 사기냐 그러면 사기 아니야. 핵심은 여기에요. 사기냐 아니냐는, 요 소위 말하는 내가 처음에 투자한 이게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 전세 제도라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았고, 요걸로 레버리지를 세웠고, 요 레버리지를 재산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허가해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거지. 이거는 요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거 제대로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게요. 네. 지금 이거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기꾼으로 모는 게 억울할 수 있어. 왜? 이거는 본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거든. 내가 리스크를 안고 이자를 내야 된다는 리스크를 안고 늘렸는데, 리먼 때처럼 말 그대로 본인의 시드가 턱없이 부족한 게 밝혀진 거지. 왜?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니 버블이 꺼지면서, 이 버블 꺼지는데 집주인이 대응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반대매매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주식 신용 매수한 것처럼. 이 반대매매 나간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반대매매를 맞으면은 너고가 살고 있는데 너한테 내가 돈을 못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거들이 그냥 그 집 인수해라. 그리고 인수하세요라는 문자를 받으니까 이씨 뭐야 이거. 나에게 사기당했어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주인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될 만큼 레버리지를 세게 일으킨 거고요. 이게 고금리에 가니까 문제가 드러난 거야. 물이 빠지니까. 정말 돈이 많아서 내가 한 동네를 개발해서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없지. 근데 이분들은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잖아 이게. 그럼 또 무엇?
이것에 대한 집주인이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한 것에 대해 내야 되는 세금 문제. 세금이 체납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뭘로 넘어갑니까? 은행들은 은행 이자 혹은 뭐 부동산 가치가 좀 줄어들어도 우리나라는 반대매매 쉽게 안 내보내요. 근데 세금 체납되면은 바로 이거는 경매로 넘어가잖아. 세금이 체납되면 체납액이 커지니까. 이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부동산 개투자 터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1년 반 전에도 금리 올라가면은 뭐 깡통 전세 나온다. 이런 문제 분명히 터진다. 터지고도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집값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매번 반복되던 거야, 이거는. 금리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때마다. 근데 특히 지금은 좀 더 위험해 보이는, 좀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보 공유가 되게 빨라요. 예전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뭐 저 동네 터졌단다, 저 동네 나가리 났단다 이걸 아는데 지금 뉴스가 너무 공유가 잘 되지.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2년간의 제로금리 때문에 좀 더 많은 분이 뛰어들었고요. 정보 공유가 잘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오피스텔이 터져나가는 것도 사실이야 이게.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소위 말하는 그 빌라왕 아니면은 무슨 뭐 아파트 왕 뭐 전세 왕 이런 왕왕거렸던 이 사람들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중간에 브로커가 껴가지고 내가 계약했던 집주인과 실소유주가 달랐죠. 이거는 사기지. 이거는 사기야. 중간에 이게 저당이 잡혀있고 말 그대로 너의 임대료를 우리가 싹 빼가지고 이거를 내가 써먹으려고 한 이 기획한 거 이거는 기획 사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저 부분은 그 소위 말해서 저 화곡동 저 동네 터졌던 저거는 진짜 사기예요. 저건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내가 이 돈을 빼먹고 그리고는 이 채무를 우리한테 명의를 빌려준 일반인 혹은 나한테 명의를 빌려준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그죠? 떠넘기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기획된 기획 부동산 사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은 집 주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내가 지금 파산을 하니 내가 들고 있는 집,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니 너가 그냥 그거를 명의를 가져가라. 그래야 너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대신에 이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2억짜리 집을 문제는 이거긴 해. 2억짜리 집을 얼마?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간다 혹은 지금 문제가 되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그 역전세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동네 어떻게 보면 지방이니까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은 없고 산업단지니까 사는 사람은 많으니까 수요 공급 때문에 계약이 2억짜리 오피스텔을 2.4억에 한 거야. 프리미엄 피를 주고 계약을 해 들어온 거지. 왜? 삼성전자 있고 다른 대기업들이 있고 삼성 1차 하청이 있으니까 돈 잘 벌잖아.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또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지방으로 발령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뭐 아파트를 굳이 사니 아파트는 서울에 사놓고 보통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피 주고 월세로 산 거야. 프리미엄 피로 전세를 산 거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 2년 동안 안 그래도 1억짜리가 2억으로 올라서 더 버블이 꼈는데 이렇게 비싸게 내가 전세를 들어갔더니 집주인이 배짜라가 돼버린 거지. 2억짜리인데 2억 4천에 사세요. 명의 가져가세요야. 그러고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2억이라는 것도 지금 집값이 빠졌지. 그러면 지금 1억 5천짜리 현 시세 1억 5천짜리 얼마? 2억 4천 전세금으로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야. 야 1억 손해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월세를 사는 사람들 손해고. 그리고는 문제는 이 집주인은 어떻게 됐냐? 저 집주인은 지금 이 2억 원이 그러면은 내가 이걸 쓱싹했냐 그러면 쓱싹한 게 아니지. 왜? 대출이니까 이자 내고 요것도 담보로 또 추가 레버리지 일으켰잖아. 이 사람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동안은 잘 쓰고 살았겠지만 이 사람도 이제 재산이 앵꼬가 난 거야. 재산이 앵꼬가 난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세입자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세입자는 내 생돈을 날린 거고요. 생돈이 허공에 날아간 거지. 아 이거 1억 5천짜리를 지금 2억 4천에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생돈이 날아간 거고요. 그러고는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었냐? 그동안은 잘 살았지만 파산이야? 채무가 이만큼 쌓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은 뭐 똑똑한 사람들은 뭐 땅에다가 금이라도 묻어놨겠지. 근데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몇이나 계시겠냐고. 이분들도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도.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은 이거죠. 은행이 여기다가 대출을 내준 거 아니야. 그죠? 은행이 대출을 내줬어. 그럼 이게 집주인이 파산을 해버리면은 그럼 은행 기준에서는 이거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저축해? 빨간 딱지 붙이고는 내가 이걸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세입자가 인수를 해버리고 명의를 변경해버리면은 여기는 개털이잖아. 집주인이 이 대출이 개털이 됐잖아. 그러면 은행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그동안 쌓아놓던 이런 대출이 부실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가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간에 은행들이 돈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출이 터질 수도 있는 비상금을 쌓아놓지. 그 은행은 비상금 계정에서 이걸 이제 꺼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도 이걸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작년 재작년에 이걸 많이 쌓아놨지. 그러니까 비상금 계정에서 돈을 뺐으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은행이 이제 원래는 비상금을 안 쓰면은 나중에 이익으로 잡힐 거를 이번에 그게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익 증가는 없는 거죠. 배당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에요. 배당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이거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본인들이 순이자 마진이라고 합니다. NIM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대 마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얘들이 이익을 보면은 이익에서 순이익으로 기록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 해가지고 대출 손실에 대해서 나중에 충당할 수 있는 대손 충당금을 이걸 미리 빼놓는 게 있어요. 이게 비상금. 그럼 우리가 이 은행의 이익이 몇 프로다라고 보는 부분은 요거고요. 이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잡아놓는 거야, 미리. 돈 번 거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비상금이 사용이 안 되고 나면은 뭐 1년 뒤에 어떻게 다시 순이익으로 잡히지만 비상금이 진짜 문제가 터져가지고 비상금이 나가면은 그럼 이거는 순이익으로 못 돌아가는 거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거 핵심은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이 사기가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 사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도적 사기예요. 이거를 이 투자자의 문제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는 이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보호 장치를 안 만든 제도적 문제 아니야. 이거는. 근데 뉴스 보면은 계속해서 저 집주인이 잘못했다 그래요. 아니지, 갭투자도 하나의 투자 방법인데 이거를 중간에 뭔가 꼬로막에 이렇게 2중 3중 계약을 통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 이거는 진짜 사기지. 근데 지금 집주인들, 지금 터지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인이 투자 구조를 잘못 설계해서 터지게 된 투자 실패 사례예요. 사업 실패 사례야 이거. 그잖아. 본인이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 계획을 짰는데 이게 금리 인상에 대처가 안 돼서 터진 SBB 은행처럼 이거는 실패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무책임한 건 맞아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주식 신용 레버리지 쓰다가 본인이 터지면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욕은 하진 않아. 왜 그런 투자했냐라고 원망은 할 수 있어도 그럼 이거는 제도적으로 혹은 은행에서 걸러야 되는 거거든. 이거를 거르지 못한 제도와 거르지 못한 은행이 문제인 거지. 이거는 아파트 투자는 투기지효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정부. 그게 정부의 역할이, 그게 정부의 역할이잖아. 아니야? 우리는 법 없어? 법치국가에서 이거를 법으로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내부적 규정이나 법적인 규제가 없으니까 하는 거야. 불법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또 누구? 집주인 탓을 하고 사기꾼으로 몰아간다. 저는 이거는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더 했어야지. 더 해야지.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만 반짝하고 이거 잘 지켜보세요. 1년 뒤, 2년 뒤에는 관련된 법 지금 올라간 게 몇 개나 통과가 되나.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3년, 4년, 5년 동안 문제 있었던 거 다 국회에서 계류 중이야. 이 진짜. 그렇지 않냐? 내몬법, 징벌적 뭐시기 이런 거 있잖아.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직도 통과 안 돼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급발진 관련된 문제, 코로나 이전에 한동안 급발진 문제 많았었어. 최근에 급발진 뉴스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법 찾아보면 아직도 계류 중이야. 그게 통과가 됐으면 지금 문제가 됐겠냐고. 맨날 표대결하고 맨날 밥이나 먹고 맨날 골프나 치고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도 중요해. 세이버를 국회로. 하지마! 해결책도 중요해요.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이렇게 세입자가 생돈을 날려가지고 돈을 넣어야 되냐? 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뭘로 해요 지금? LH가 여기 들어가겠다. 왜? 규모가 너무 커지면은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LH가 세금으로써 이 부분을 인수를 하고요. 이 돈이 어디? 은행으로 다시 가고요. 이 그림이 중요해요. 집주인의 역할을 LH가 세금으로 잠깐 땡기고는 여전히 니들이 임대로 살 수 있게는 해줄게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내가 살게 되는 거고, 대신에 무엇? 이 2.4억을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장은 못 해준다. 대신에 너의 주거 안정은 하게 해줄게. 이건 나중 문제로 하자. 당장 이게 어디? 당장 이게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 이거는 내가 막아줄게. 일단 현상 유지를 하자. 너네 돈, 이 전세 제도,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희랑 집주인 사이에 소송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너네가 계약을 잘못한 거니까 너네끼리 합의를 봐라. 정부가 지금 제시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 2.4억이라고 하는 혹은 이 2억이라고 하는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LH가 요거를 인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은행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부가 나선다라는 거는 결국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야. 이게 시스템 보호를.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입자한테 돈 주는 거 안 되지. 왜? 얘들도 나쁘게 말하면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비싸게 프리미엄 피 주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가 2.4억을 주고 그 오피스텔 그 아파트를 구한 건 아니잖아. 본인이 만족을 하니까 구한 거 아니야. 그죠? 본인도 안 되면 매매를 했겠지. 근데 본인이 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에 애가 아닌데 본인이 이 돈을 쓴 이 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특히 여기가 사기가 아니니까. 제가 이게 사기가 아니다로 말씀드린 게 이거야. 이거는 법적으로 논의거리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맞아. 왜? 사기를 쳤으니까. 범죄 처단하고 범죄 수익 환수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중간에 나서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집주인이 투자를 실패했고
세입자가 투자를 실패한 겁니다. 두 개 건이 달라요. 지금 이거는 두 개 건은 요 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맞잖아. 조직적으로 브로커를 이용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문제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지. 이런 구조면은 근데 지금 이거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야. 이 두 개를 우리도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쪽에 얽혀있다라고 하시더라도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 실패 사례냐 진짜 기획 부동산 사기 사례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는 투자 실패잖아. 최근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나도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뉴스가 나오고 기자가 터뜨리고 하는 거잖아. 최근 거는 여기가 모든 책임을 지다가 책임을 못 지고 배째라가 되니까 내 돈 얼마 전에 저 사기라던데 나도 사기당했어 하는 거잖아. 근데 핵심은 이것에 대해서 제도가 여전히 우리나라는 부족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돈으로 메꿔줄게 당장 메꿔줄게 이게 아니고 이게 또 5년 뒤 10년 뒤에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완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법안 만들어지는 거 저도 찾아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보완할 건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터진 지가 몇 달째인데 지금 뭐해? 여의도는 시간이 거꾸로 가나? 그렇지 않아요? 빌랑 터진 지가 몇 달째인데 지금 전수조사하고 데이터가 있는데 안 밝히는 거겠지? 에이 그지? 공무원 형들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 거야. 그지 않나? 에이 설마 그 구청 그 관련돼서 데이터 다 긁고 부동산 전산자료 다 긁어가지고 그 국토정보원 지리원 그 한국은행 다 나서가지고 그 데이터 지금 다 수집해놨겠지 그치? 그렇겠지. 우리는 그런 아주 좋은 국가에 살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그지? 빨리 그렇다고 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LH가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시스템 보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채권 금리라는 걸 보면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국채 금리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번님 생각일 뿐.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은행 위기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다만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무엇을 건드려요? 결국 이거는 그러다 집 앞에 마티즈 갈까 걱정된다 디디그. 왜 그러냐? 결국 이거는 내수 소비, 내수 경제를 무너뜨리는 근간입니다. 이게 이 내수 소비, 내수를 잠깐만 이 의견은 아프리카 TV와 시청자들의 의견이 아닌 BJ 테이블의 개인 의견임을 밝힘. 야 꼬리 자르기 아니야? 너가 나랑 한 몸 아니었냐? 우리 하나 아니었어? 우리 아니야? 믿지 말라면서. 믿고 안 믿고는 그 투자 판단에 대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봤던 그, 세월과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되게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덜렁이와 한 몸은 좀. 몸 말고 일심동체, 자웅동체 말고, 친구 입금하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약간 이 부분이 지금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에는 결국 내수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모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잠기는 거잖아, 일시적으로. 원래 이게 당장 소비가 될 거는 아니었지만 이게 비용으로 나가면은 기간이 길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 침체가 올 수밖에 없죠. 내수 소비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성장이 줄어들고 침체율이 올라가고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내수 소비 위주의 기업들은 아이쿠 안 좋겠지.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일본 얘기도 해주시는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20, 30년 동안 잃어버린 그 뭐 몇십 년이 나온 이유도 결국에는 내수 소비가 주니까 월급이 안 오르니까 내수 소비는 또 안 올라오고 그게 반복되면서 30년간 물가가 안 올라버리고 30년간 말 그대로 자산 자체가 그냥 부동산도 계속 떨어지고 월급은 안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을 보인 게 일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내수 소비가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또 부양책을 만들어내겠지.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면서 뭔가 다른 뭐 동력으로 성장을 해주겠지. 이렇게 되면은 침체하고 올라가는 거고 일본처럼 이것에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침체가 오는 거고 디플레 빠지는 거고 분명히 중요한 이슈고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는 다른 성장 동력이나 다른 탈출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지금 터지고 있는 이거는 규모가 평소 때랑은 많이 달라요.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규모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만한 규모는 아니야. 이 모든 게 미국 탓 돈 안 풀고 금리만 안 올렸어도 성공했을 텐데. 돈 안 풀었으면 근데 좀 많이 침체가 심해졌을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니 탓 내 탓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돈을 풀어서 그래도 전 세계 경기가 살았던 겁니다. 미국이 책임지고 돈 푼 게 있긴 있어. 물론 그거를 좀 오랫동안 풀게 됐고 그러면서 버블이 좀 많이 생겼고 그러고는 뭔가 이게 지금은 인플레가 좀 심한 상황인데 돈 푸는 걸 중간에 끊어버렸어도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마다 박살나니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됐든 경제가 됐든 그냥 아주 그냥 약을 뿌린 거지. 술을 뿌린 거야. 이제 우리 술 깨가지고 숙취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직까지는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돈을 안 풀었으면 그 중간에 더 힘든
위기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런 부작용 중 하나, 이건 진짜 투자 실패에 대한 부작용이잖아. 이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본인 엮여있다고 하시더라도 그죠? 만약에 이거에 전세 사기에 엮여있는 뭐 이게 또 역전세 깡통전세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당사자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네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 새끼야 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원금 보존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돈에 대해서 꽂힐 수밖에 없지, 내 돈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존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코인 투자 실패한 거를 서울시가 보존해준다, 뭐 부채 탕감해준다라고 했을 때 왜? 라고 표현한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왜? 라고 보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투자 실패니까. 이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이 집을 얻는다 혹은 본인이 뭔가 집주인이다 혹은 세입자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점점점 누적되면은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반전세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2억에 월세 200 이런 식으로. 요런 계약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부터. 이렇게 점점 좀 바뀌고 있어요. 반전세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터져도 리스크가 좀 작고, 소위 말해서 집에 뭐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혹은 집에 뭔가 이렇게 집주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충분히 뭐 경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게 보증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부분이니까 점점 이렇게 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걸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긴 했는데 그때마다 잘 이겨내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터진 이 문제가 일본처럼 이제 장기 디플레로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거든.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뭐 환율에서는 또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돼 가는지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내수가 무너져도요 수출이 계속해서 보존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자본 무역 수지라고 있습니다. 자본 수지가 있어요. 해외에서부터 받아오는 배당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되게 높아요. 80년대 호황기에 미국 주식이라든지 막 유럽 부동산, 뭐 동남아 부동산 엄청 사놨으니까 해외로부터 받는 배당과 월세가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일본은 버텼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이 저 사태로 내수가 박살난다라고 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은 잘 돼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본 수지는 일본만큼 튼튼하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에 디플레 빠진다라고 하면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또 케이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시 좀 잘라 놓을게요. 오늘 또 너무 또 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제 말이 맞다는 아니지만 큰 그림은 좀 그려 놓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